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은 9,800만 톤입니다. 이 중 56.4%인 5,531만 톤이 중남미에 있습니다. 중남미가 전 세계 리튬 중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가 각각 2,100만 톤, 2,000만 톤, 1,000만 톤씩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의 70%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리튬 매장량은 많지만 리튬 채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숨에 중국을 앞서 세계 최고의 리튬 채굴 기술을 개발했고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된 이 세 국가들에서 동시에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면서 한국이 곧 세계 최대의 리튬 공급 국가로 등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매장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중남미 3국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리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서 중남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벤자민 게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강대국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 중남미 지역이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수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을 자랑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하얀 금으로 불리는 리튬 광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 로라 리처드슨 대장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경제, 외교, 기술, 정보, 군사 영향력을 계속 확대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처드슨은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악용해 겉으로는 투자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착취에 가깝게 행동하는 적국의 악의적 활동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로 구성된 남미 지역의 리튬 트라이앵글에 대해 중국의 적극성과 리튬 확보 노력은 아주 영리하고 공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리튬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심지어 미국 석유 공룡이라 불리는 엑소모빌이 석유가 아닌 리튬을 시추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평생 동안 석유만 시추하며 세계 1위 석유 기업으로 등극한 엑소모빌이 이제는 석유가 아닌 리튬을 캔다는 것입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엑소모빌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리튬 생산을 목표로 미 아칸소 지역에 대한 시추권을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엑소모빌은 내연기관 연료에 대한 수요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달하고 2025년부에는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차량의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17년 300만 대에 불과했던 전세계 전기차 보유 대수가 2040년에는 4억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튬 확보에 목숨을 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이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국가들에서 리튬 광산을 싹쓸이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이 볼리비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유니 염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이 호수에서 가져온 1만 5천 리터의 염수로 리튬의 화학적 추출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염수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직접 추출하고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기술을 처음 공개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자연 증발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하는데 최소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의 신기술은 1개월 이내로 걸리고 소량은 8시간이면 추출이 가능합니다. 리튬의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스코는 이번에 성공한 주요 기술 30여 건을 국내외에 특허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앞으로 염수를 보유한 리튬 생산 업체들과 손잡고 해외 리튬 추출 공장 건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3,1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리튬 호수가 최근 35조 원이 되면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포스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르헨티나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3,100억 원을 주고 리튬 호수를 인수했는데요. 이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 매장량이 1,350만 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가치는 35조 원을 넘어서며 무려 투자금의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9,800만 톤이고 아르헨티나 매장량이 2,000만 톤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350만 톤이 포스코가 산 이 리튬 호수 한 곳에 매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양입니다.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난 것이죠. 포스코의 대박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8일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트 여모에서 이용수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 유병호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소재 총괄, 구스타보 사인즈 실타주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한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공장은 완공 시 연간 2만 5천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게 됩니다. 1, 2단계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기반으로 전기차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인 5만 톤의 리튬을 매년 양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최소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포스코는 막대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의 광물 확보 및 가공에서부터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제조로 이어지는 이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감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2028년까지 현지에서 연간 1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포스코는 염수 리튬 외에도 광석 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2030년까지 리튬 생산량 연 30만 톤 체제를 완성해 리튬 생산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천명했는데요.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며 다른 나라 그 어떤 기업도 칠레에 있는 리튬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포한 칠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지난 20일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기 원하며 리튬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국영 리튬 기업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탄 발표 때문에 그동안 칠레에 엄청난 공을 들여온 미국과 중국은 큰 충격을 받으며 좌절했고 결국 포기한 뒤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칠레에서 떠나자 칠레가 갑자기 한국 관련 파격 발표를 하며 미국과 중국에 또 한 번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칠레가 미국과 중국을 모두 쫓아내고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포한 뒤 갑자기 한국의 포스코와 삼성 SDI를 리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포스코가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한 뒤 배터리를 만든 후 미국에 수출해도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칠레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며 칠레의 이러한 한국 편애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칠레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최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소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칠레의 수도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곳에 이 서울의 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서울의 거리는 칠레 최대의 명품 거리로 조성될 것이라 칠레 정부는 선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레가 한국에 리튬을 모두 준 것은 물론 이 칠레 정부는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력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수소차를 초대규모로 수입하고 한국의 수소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대의 수소에너지 국가로 도약하려 한다라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리튬부터 시작해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셀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패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가정에서도 모두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이 성장 잠재력은 무한대입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공급망 확보에 이어 압도적인 생산 공장 투자로 전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하며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보이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본래 잼버리라는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하는 이 시바아리라는 단어가 음이 바뀌어 전파된 것으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이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영 대회를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23년 현재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되고 있죠. 가장 처음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참가국 수가 고작 34개국, 참가자 수는 8,000명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1일부터 한국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잼버리는 무려 158개국에서 43,232명이 참가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로 바뀐 것이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증명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폭염에 대한 부족한 준비 등 열악한 환경 탓에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철수한 영국, 미국 대원들의 부모들이 철수 이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잼버리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물러났는데 서울의 호텔조차 불편하다는 자식의 하소연을 듣고서 한국을 향한 비난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16세 아들을 이번 잼버리에 보낸 한 영국 엄마는 가디언에 5일 퇴영해 서울의 호텔로 갔다는 소식에 안도했는데 호텔도 침대가 부족해 바닥에 잘 수도 있다고 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5일 서울에 도착한 영국의 일부 대원들은 호텔방 하나에 5명씩 묵고 있으며 약 250명은 서울의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엄마는 그러면서 아이의 말로는 잼버리 야영장은 매우 덥고 화장실은 지저분했다며 폭염에 활동이 취소돼 너무 심심해 구멍을 팠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스카우트의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참가비가 너무 아깝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크리스틴 셰이어스는 17세 아들 코리를 잼버리에 보내기 위해 6,500달러, 850만원을 지불했다며 아들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참가를 위해 가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됐다며 우린 그 돈으로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라고 후회했습니다. 한 영국 스카우트 지도자도 스카이뉴스에 폭염에 1시간마다 물 1리터를 마시라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깨진 물병을 받아 물이 샜다며 돈을 지불한 만큼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스카우트 지도자는 아이들은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낭비된 것에 속상해한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학생 부모들은 특히 불결한 환경에 경악했습니다. 영국 한 대원의 엄마는 5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16세 딸에게 멋진 인생 경험이 될 줄 알았는데 생존 임무로 바뀌었다라며 딸은 샤워실과 화장실이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와 반창고, 머리카락 등으로 배수구가 막혀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을 견디지 못한 영국 대원의 부모는 아예 영국으로 조기 귀국하라고 말했다라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퇴영에 대해 아쉬워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두 자녀를 잼버리에 보낸 영국 부모는 한국 정부가 현장 운영을 맡았지만 여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현장 밖으로 이동시킨 것은 최선의 조치라면서도 아이들은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을 경험하길 바라므로 정부와 기업 등이 많이 지원해줘서 다시 현장에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스카이뉴스에 말했습니다. 17세 딸을 보낸 영국 엄마는 BBC에 딸이 다쳤는데 뛰어난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며 야영지를 나와 호텔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딸이 가슴 아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15세 딸을 보낸 영국 엄마도 아이들이 행사가 일찍 끝나서 모두 망연자실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이 받은 참가비는 1인당 약 900달러이지만 항공료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참가비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3만여 명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수백만 원을 아껴서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158개국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 3만여 명과 지도자와 운영 요원 등 4만 3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폭염과 열악한 환경으로 영국 4,400명, 미국 1,500명, 싱가포르 60여 명 등 3개국 6,000명가량이 철수하기로 하면서 150개국 37,225명가량만이 남게 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자녀가 참석했다는 학부모 A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잼버리 정신이라지만 최소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해주는 등 기본은 갖추고 야영시켰어야 한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해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내 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라며 무려 25분간 알파벳 순으로 입장할 때 애들을 도열시켜 완전히 지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참가국 애들이 1인당 100만원 이상씩 냈다면 430억 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이 팔레트를 깔고 자라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 옆에서 다 보였다. 화장실도 더럽다고 하더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SNS 공식 계정에는 해외 참가자들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이 작성한 이 프로답지 못한 행사다, 모든 게 통제 불능 상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항의성 글들은 물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 묻는 외국인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행사가 끝난 뒤 물이 안 나와 새벽 2시까지 아이가 못 씻고 있다라며 참가비를 내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 역겨워 사용을 못할 정도이고 밥은 맛이 없고 양이 적다, 매장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라며 아이가 제발 집에 가고 싶다라며 데리러 오라고 한다, 외국인 친구들도 너희 나라 수준이 이 정도냐라고 하는데 창피하다고 한다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한국의 이미지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기업 군단이 직접 개입한 직후에 말이죠. 삼성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 속출을 막기 위해 긴급으로 냉방버스 수십 대와 그늘막, 냉동생수와 아이스박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삼성 서울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진료버스와 구급차를 긴급 파견, 심지어 에어컨이 장착된 간이화장실 15세트와 살수차 7대, 발전기 5대까지 급파했습니다. 지원 스케일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계 참가자들을 위해 현장에 보낸 건강 음료의 개수는 무려 20만 개. 해당 트럭이 현장에 도착해 공개되자 수만 명의 글로벌 참가자들은 Thank you 삼성 이라며 일제히 환호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SK, LG, 한진 등 대기업들의 대형 트럭 수백 대를 현장에 보내 음료와 식품, 현장 관리 인력 수백 명을 급파해 단 하루 만에 최악이었던 현장을 세계 최고의 야영지로 바꿔버리자 현지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한 외국인 참가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지원하기까지 최소 1주에서 한 달은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자마자 하루 만에 삼성과 한국 대기업들의 이렇게 시원한 음료부터 심지어 삼성 의료진까지 파견해 우리를 보살펴 주었다. 이건 기적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은 BBC에 우리가 불평한 지 하루 만에 찬물과 선풍기, 그늘 장소 등이 제공돼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면서 야영지에 남아있을 수 있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독일 2200명과 스웨덴 1500명은 건강보호와 음식, 위생 등 많은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야영지에 잔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더위 때문에 더 이상 야영지에서 야영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 참가자들의 삼성전자는 삼성의 평택과 화성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수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무료로 견학할 수 있도록 제공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땅만 팠다던 전세계 스카우트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을 직접 눈으로 구경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이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기 퇴소를 결정했던 영국 대원 수백 명도 현재는 2층짜리 서울시티 투어 버스를 타며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버스가 마포대교 인근에 도착해 한강이 눈앞에 펼쳐지자 대원들은 한강의 야경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산의 엔서울타워로 향했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야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날 야경 투어에 참여한 캐스터 샤프 영국 스카우트 연맹 지역 총괄팀 스태프는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이나 궁궐도 가보고 길거리 음식 문화도 경험하는 등 영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놀랍다며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 전 파산을 선언한 중국 최대 부동산 그룹 중 하나인 헝다그룹. 2년간 무려 146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 경제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당장 다음 달 20일까지 홍콩 증권거래소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됩니다. 자, 그런데 헝다그룹의 파산 소식이 아직 식지도 않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그룹 완다그룹이 파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경제는 망해버렸습니다.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완다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완다 상업관리 집단은 오는 23일 달러와 채권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48억 원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최소 2억 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완다그룹은 만기 때까지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실제 자금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제 완다그룹 주요 자회사의 채권 가격이 전날 23.4% 폭락한 데 이어 어제도 8%가량 떨어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다른 완다 상업관리 집단에 대한 장기채 신용 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해 이 같은 시장의 우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기가 되는 달러 채권은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때 갚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이 중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수 침체 조짐, 청년 실업 증가 등 각종 경제 지표는 디플레이션 전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의 최대 폭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중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는 중국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40년 만에 최대 폭우로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큰 피해를 본 가운데 허베이성 최고 관리가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 허베이성을 희생시켰다는 식의 발언을 해 민심이 분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프리프레스가 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 리웨펑 당서기는 전날 관내 조저우시의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이 베이징의 홍수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 허베이성에서 물을 제어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는 수도를 위한 해자 역할을 결연히 잘 수행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내 슝안신구에 대해 우리 성에서 홍수 통제의 최우선 순위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자는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의 주위를 파경계로 삼은 구덩이, 못을 말합니다. 허베이성 슝안신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의 천년 대계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치적 사업으로 시진핑 신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수도 베이징의 기능 분산을 위해 베이징 남서쪽 100km 지역에 건설하는 슝안신구는 4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국가급 특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리서기의 발언은 저저우시가 이번 폭우에서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한 저수지가 돼 희생됐다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제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국이 홍수 물길을 슝안과 다신공항을 피해 허베이 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중국 수리부 리구어잉 부장이 폭우대책회의에서 슝안신구와 베이징 다신국제공항 같은 핵심 방어 목표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일에는 중국 농업대 연구진이 소셜미디어에 이 베이징, 텐진, 슝안의 홍수통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허베이성의 7개 집수 지역에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두 곳은 저저우 인근입니다. 허베이성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오후 8시까지 144시간 동안 폭우가 쏟아져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저저우시에서는 다수의 마을이 물에 잠겼고 주민들은 고립됐습니다. 일부 주민은 인근 하천의 수문 개방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마을 차원의 사전 대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리서기의 발언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전날 오후 현재 리서기의 발언을 인용한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8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허베이성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 리서기에 대해 냉혈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승진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관심도 없다. 너나 해자가 되라.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당신은 베이징, 텐진, 슝안, 다신공항을 보호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허베이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허베이에서 나가라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재난 이전에도 허베이성 당국은 베이징과 텐진, 슝안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 웨이보에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 따르면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한 박물관 표지판에는 시의 홍수 통제 노력의 목표가 나열됐는데, 첫째 베이징과 텐진 보호, 둘째 슝안 보호, 셋째 바오딩 보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누리꾼은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지방 지도자들이 대놓고 이러한 슬로건이 적힌 표지판을 공개했다면 그들은 대중의 질문에도 직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해당 불만 게시글들을 들어주기는커녕 삭제해버리자 더 이상 참다 못한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시진핑 물러나라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위기 때마다 중국 군중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6일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군은 전날 스프레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안경비정의 자국 군용 물자 보급선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급선은 인근 군 기지에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통상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필리핀군은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선박을 상대로 과도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협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상설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해역을 침범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해경국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고 불법 건축 자재를 실은 필리핀 선박을 차단했다면서 필리핀이 이 해역에서 권익 침해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해경은 법률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권리 보호, 법 집행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해경이 퇴거시킨 필리핀 선박은 수송선 2척과 해경선 2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 이 9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6일에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서 음식과 군용물자 보급 작업을 지원하던 필리핀 선박을 향해 중국 함정이 레이저를 겨냥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베타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는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2021년 1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중국 함정 3척이 필리핀의 군용 물자 보급선에 물대포를 쐈습니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곧바로 함정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중국 해군은 함정을 철수시키지 않았고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내 중국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고 나서야 물러서는 등 사실상 약탈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때문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군이 한국산 무기로 육군, 해군, 공군을 전부 도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더니 그 이유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에 중국군이 필리핀 해협을 넘어와 물대포까지 쏘자 이에 대응하여 한국산 함정과 한국산 헬기, 한국산 전투기를 급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가 필리핀 해군에 수출한 6척의 함정과 전투체계는 중국 함정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해군이 주랭랑을 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이 필리핀 내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